자, 안녕하세요. 1월 27일 내시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지금 안 꼽혔죠? 자, 카메라를 한번 꽂아볼까요? 자, 이제 되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사고네요. 방송사고. 자,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얼굴이 다 나오고 있나? 자, 되고 있겠죠? 카메라를 안 꽂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영상 없이 오늘도 올라가겠습니다. 자, 1월 27일이에요. 벌써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음, 코스피 어제는 하락을 했죠. 그쵸. 저도 어제 장을 계속 지켜보다가 틈틈이, 음, 오늘은 떨어지겠구나 그랬는데 떨어지긴 했네요. 코스피 하락에 개미 4.2조 공격 매수. 와, 개미들은 또 4.2조. 와, 엄청나게 매수를 했네요. 지금 담을 종목은 뭐냐? 자, 코스피 개인 순매수 금액 순위가 2021년 1월 11일 1위. 4조 4,921억. 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자, 코스피가 하루 만에 3,200선을 내줬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4조 원이 매물을 던지면서 지수가 밀렸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이날 누가 받았다? 개미가 받았다. 개인들이 받았다. 그래서 어제 한 60포인트 가량 떨어졌고,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주가 부진했다. 그냥 뭐 요거 맨날 했던 거니까 요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될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때 효자였는데 특판 예적금이 사라졌다. 그쵸? 요즘에 이런 얘기들 잘 못 들어봤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굳이 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은행에서? 이거 특판 예적금이 은행에서 하는 건데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돈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은행에 그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볼게요. 음. 매년 초 새로 선보여 높은 금리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던 은행 특판 예적금 상품이 사라졌다. 시중금리가 워낙 낮고, 그쵸? 지금 적금하면 뭐 1%밖에 안 되는데, 1%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왜 넣는 거예요? 왜? 그치? 여러분. 그쵸? 1%면 거의 내 돈을 지키는 수준인데, 그거 왜 넣는 거예요? 넣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자에 대한 개념도 좋지만, 돈을 한 번도 모아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사회 초년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투자를 잘하든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되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 그 기본이라는 거는 나의 투자 습관, 그다음에 나의 어떤 원칙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을 배우더라도 초창기에 뭔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물론 예적금이 금리가 낮는 건 있지만 정확하게 처음 내가 뭔가를 해봐서 내가 처음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깨지지 않고 나의 정확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이루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도 뭐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맹목적으로 할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적금을 한다? 금리가 낮은데 왜 해? 라고 한다면 물론 이율적인 측면에서 낮을 수 있지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또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낮고 유동성이 지금 넘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요런 은행들은 설 연휴 전까지 특판 상품 출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들은 왜 이런 출시 계획이 없을까? 아니, 제가 생각해서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이 은행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모두 11개의 특판 예적금을 내놨었는데 지난해에는 6개만 내놓았다. 관심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도 꺾였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높은 이율의 특판 상품을 내놓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출이 꺾였기 때문에 뭐예요? 대출을 하루는 그 이제 규모가 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대율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보다 약간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은행의 특판 상품에 관심을 거두는 모습은 아직까지 낯설대요. 왜? 특판 예적금은 오랫동안 효자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은행들이 이런 거 많이 했냐? 고금리 특판. 그러니까 지금 뭐 1%인데요, 4%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고금리로서 미끼성으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 잔액과 예금 잔액의 차이가 날 때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지금 안 하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낯설다는 거죠.
보통 특판 예금이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팔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교적 수신 잔고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예컨대 지난해 하나은행이 내놨던 연 5% 금리 적금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까지 됐었다는 거예요. 대기잉은 이렇게 왔네요. 자, 은행들은 지난해 예대율 기준을 맞춘 터라 특판 상품을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쵸? 그러니까 예대율이 맞으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뭐든지. 왜 그런데 하지만 예대율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특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마케팅이 또 중요하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대율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이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10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지급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해 말 평균 예대율 잠정치는 이렇게 돼서 가까스로 맞췄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 이 기사는 뭐예요? 은행에서 예적금 특판 금리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지. 이게 금융권의 방향성이에요. 이거는 취준생의 입장. 아, 내가 은행 직원이 되면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예적금은 지금 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은행의 생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고객들 입장은 어떨까요? 고객들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특판이 계속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행의 변화, 그 다음에 방향성에 따라서 갑자기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나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 적금 상품을 마케팅을 해야 될까? 그러한 것도 여러분 하나의 세일즈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기사에서 또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변액보험 많이 나오죠. 수익률 왜 형편없나요? 확 달라진 변액보험 가입자들. 현재 변액보험 관리를 위한 문의 전화가 급증해 상담사 연결이 제한되고 있대요. 오, 막 이렇게 나온대요. 또 올 들어 변액보험 관련 문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났어. 왜요? 증시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문의만 따지면 문의 증가율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기뛰면서 변액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운용 지시, 그러니까 펀드 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직접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가입하고 변액보험이 굉장히 욕을 먹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만 계산하면 안 돼요. 일반 펀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과거와 다른 것들은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게 변액이네? 변액보험에서도 내가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설계사분들이 펀드 변경이나 이런 것들 안 해주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직접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가입자 20%가 자산 운용 지시한대잖아요. 자,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보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자산 운용을 지시한 가입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20%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가입했다면 그 전에는 20명이 도 안 되는 분들이 그냥 놓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시를 보면서 내가 이게 주식형으로 갈 거냐, 뭐 미국 주식형으로 늘 거냐, 아니면 채권형으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 조정을 해줘야지 변액보험이 기능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돈 넣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 비율이 20%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운용 실적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변액보험도 펀드에 투자하는 장기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받을 환급금이 결정된다.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보험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수익률에 큰 신경 쓰지 않았고 자산 운용 지시를 한 가입자 비율도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펀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음,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액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작년에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런 주식 시장의 관심들로 인해서 내가 가입한 변액 보험은 어떻게 조금 더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찾게 되는 거고 또 어떠한 분들 이걸 토대로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왜 떨어졌지? 내가 다음에 펀드 변경 뭘로 할까? 이러한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액 보험이 뭔지 모르면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향인 거예요. 성향. 변액
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어. 변액 뭐 종신보험도 있고 변액 연금보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그 종류와 기능들이 반드시 달라진다. 그래서 앞에 변액자가 붙는 것들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변액보험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가입을 하고 알아볼 때는 첫 번째 그 상담하는 분한테 뭘 물어봐야 되냐면 다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그 장점을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은행 방문을 해서 금융상품을 물어볼 때 한 가지 명확하게 물어볼 건 거예요. 이 상품의 그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대부분 장점만 듣는 거 익숙해져 있으니까.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장점을 더 설명을 저는 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명확하게 이 상품의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상품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좀 시야를 넓히면 좋겠고 변액이라는 상품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금 손실 리스크 있는 거 나는 진짜 죽어도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성향이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기보다 내 성향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것들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들을 저는 피하는 게 좋다고 봐요. 자, 마지막 10억 집 중개 수수료 900만 원에서 550만 원. 와, 7천만 원 되니라.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엄청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흔한 말로 직장인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를 굉장히 많이 따고 있고 지금 뭐 한 건만 하더라도 월급 내가 그렇게 하루에 12시간씩 피땀 흘려서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를 차리게 되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도 지금 다 법인으로 많이 묶여 있고 좀 규모의 경제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알던 복덕방을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꾸 다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로 대형화가 되고 있고 조금 더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게 하는 데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직장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맨날 하루에 주말 다 반납하고 뭔가 돈 벌어봤자 이건데 공인중개사 직거래 몇 개 했더니 이거 뭐야? 뭐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그래서 결국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매매, 전세, 지금, 0.9% 이내, 0.5%.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뭐 조정은 사실 필요했어요. 조정은 필요했는데, 자, 볼게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쯤으로 나올 것입니다. 왜? 이거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 두 가지예요.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봐야 돼요. 일반 서민들은 지금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읽어드리지만 서울 중위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10억. 0.9%에서 이내 협의라고 돼 있죠. 그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냥 9% 내는 거예요. 15에 9% 얼마예요? 900만 원. 그럼 양쪽에서 받으면 1,800이에요, 여러분.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이거? 금액? 여러분 지금 초봉이 얼마예요, 초봉? 초봉 4천 되면은 지금 뭐 잘 받는 건데. 근데 물론 임대료도 내고 뭐도 내고 뭐 하면은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건의 거래가 성사시켰으면 엄청난 많은 수수료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중위 평균 가격이 10억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는 10억 이상이야.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하나 내가 이 아파트 거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돼? 그런데 공인중개사 서비스는 뭐야? 그냥 서명해주고 그냥 끝이야. 물론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사고 책임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사고 책임 내가 뭐 나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 계속 이거 내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거 내가 적법하게 이거 해서 한 건데 이걸 갖다 뭐 왜 남의 밥그릇을 뺐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정부에서 지금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고. 자, 다음 달 초, 그래서 9억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 보수를 인하하는 내용. 소비자들은 과도한 중개 보수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그쵸,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사를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공중개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던 사람이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위에서 나중에 포지션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어, 역지사지하는 입장을 좀 갖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겸손해지고 내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업을 하면서 토론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양방향 생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식 경도 할 때 양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내가 집을 사면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근데 중개사들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 밥그릇이야 왜 이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 그대로 나올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보수 체계를 개편한다는 건 7년 만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세요. 그래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생존권에 문제가 있고 한데 많이 버는 데들은 진짜 엄청 또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팁을 주는 문화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수수료에 굉장히 민감해, 수수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여러분들 근데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딜러분들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를 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 수수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아까워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약에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뭔가를 한다? 그럼 그거 수수료 엄청 따져요. 어, 뭐야 내가 이거 한 건 해줬는데 저 사람 얼마 갖고 가? 그쵸? 똑같은 뭔가 제품을 빨았는데. 근데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이 두 개의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산업, 그다음에 직업, 직종에 대한 편견들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뭐 안 내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내리면 그에 맞는 합당한 뭔가 대우를 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 지금은 저도 직거래를 하면서 뭐 서명하고 나지만 굳이 뭐 몇 번 없어요. 몇 번 집 보고 그다음에 그냥 서명하면서 수수료 내고 안 그런가요? 그럼 공인중개사에서 뭐 매매에 대한 동향 체크를 뭐 매월 해준다던가 아니면 음, 뭐 법무사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공짜로 뭔가 서비스 해준다는 거 그러한 뭔가 서비스가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된다면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지금 요즘에 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또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그저께 어저께 보니까 댓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공부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제 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